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살았던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 여기며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사실은 스스로 선택한 삶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가인 부모님이 선택해 주신 삶이었죠. 남들에게 칭송받는 사회복지사 부부인 저희 부모님의 악랄한 이면은 저만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 완성된 선한 복지가 부부의 삶이 과연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남 이녀의 장녀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랐습니다. 본업과 봉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부모를 대신해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는 건 전부 제 몫이었어요. 하지만 어린 동생들이라고 하기엔 밑으로 줄줄이 있는 동생들이 다 1살 터울이었죠. 그러니 막내와는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는데도 저는 항상 10살 더 먹은 누나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경아야, 알지? 너는 우리 집 기둥이자 대들보야. 제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밑으로 동생들도 다 따라한다고 했지. 그러니 너는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해. 엄마는 우리 경아 믿어. 경아는 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언니 누나가 될 테니까. 그런 말을 지겹게 듣고 자란 저는 스스로 착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양보도 배려도 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동생들에게 양보나 배려를 해야 할 때 늘 불만이 있었어요. 왜 나만? 왜 항상 새 양말을 양보해야 하는 건 나고 계란 후라이를 양보해야 하는 건 나지? 하면서요. 하도 그런 말을 듣고 살아 그런지 양보와 배려의 순간이 오면 늘 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지만요. 경아야, 오늘 운동회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달리기 말인데 그거 아빠가 채아랑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 그럼 나는 누구랑 해? 복지관의 영준이 삼촌 알지? 영준이 삼촌이 해주기로 했어. 나도 아빠랑 하고 싶은데. 엄마도 알지. 근데 채아는 더 어리잖아. 그러니까 언니인 네가 채아한테 양보하자. 응? 부모가 필요한 순간 저는 항상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소외되곤 했습니다. 장녀의 양보와 배려라는 이름으로요. 복지관에서 저희 남매 앞으로 자전거가 3대가 나왔을 때도 저는 자연스레 양보해야 하는 대상이었어요. 저는 지인들로부터 물려받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동생들은 새 물건을 갖는 경우도 많았죠. 8살 때도 유치원에 가면 저는 신나게 놀지 못하고 동생들이 다치지 않는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가는 건 아닌지 살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린아이답게 자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늘 누군가의 언니나 누나, 착한 장녀로만 자랐습니다. 그런 삶이 어린 제게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부모님은 왜 나를 첫째로 낳아 힘들게 살게 하나, 왜 나는 항상 동생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나 원망도 들었고요. 그러다 중학생이 되던 해에 저도 터지고야 만 겁니다. 그날은 여동생이 제가 아끼던 옷을 입고 나가 망가뜨리고 온 날이었어요. 엄마 아시는 분이 제게 사주신 저한테 몇 없는 새 옷이고 아끼던 옷이라 저도 몇 번 안 입은 옷이었거든요. 그쯤 제가 체격도 좀 더 커져서 여동생 몸에는 그 옷이 맞지도 않은데도 욕심이 많았던 여동생이 고집부려 입고 나가 망가뜨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날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했습니다. 야, 김채야! 내가 내 옷 만지지 말라고 했지? 왜 너한테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가서 망가뜨려? 왜? 나는 그냥 입고 나갔다 온 건데 진짜 조심히 입었단 말이야. 망가뜨리려면 네 옷이나 망가뜨리지. 왜 맨날 내 옷만 입고 나가서 망가뜨려? 너 일부러 그래?
내 속 뒤집어 놓으려고 일부러 그래? 김경아, 너 지금 동생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렴 채아가 일부러 그랬겠어? 언니 옷이 더 예뻐 보이니 욕심을 좀 낸 건데 그것도 이해 못하고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아빠는 왜 또 채아 편 들어? 뭐? 왜 이런 순간엔 항상 채아, 선호, 정우, 애들 편만 드냐고. 나도 아빠 딸이야. 왜 나만 항상 양보하고 배려해야 돼? 왜 나만 내 꼴 제대로 갖지 못하는 건데?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가만히 보고 있던 동생들도 제 눈치를 살피고 부모님도 당황해 아무 말도 못했죠. 태어나 동생들의 언니와 누나로 살면서 평생에 걸쳐 쌓였으니 얼마나 맺힌 게 많았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14살이 되기 전 그렇게 목 놓아 울어본 기억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놀란 동생들을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아빠는 저만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납니다. 봄에서 여름이 되어갈 무렵 초록으로 물든 집 앞 공원이었어요. 아빠는 제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며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털어놓았죠. 경아야, 네가 좀 더 크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빨리 철이 들어. 지금 말해도 될 것 같다. 무슨 말? 실은 엄마랑 아빠는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랐어. 그야말로 눈물이 쏙 들어가는 말이었습니다. 친가도 외가도 없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이 보육원에서 자랐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고아원이라니? 그럼 엄마도 아빠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던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는데? 글쎄, 몰라. 아빠는 두 분 얼굴을 기억하기도 전에 그곳으로 갔거든. 아, 몰랐어. 아빠가 말해준 적이 없는데 당연히 모르지. 한 번은 입양도 갔었다. 거긴 어려서 입양될 확률이 높아지거든. 그래서 어려서 들어온 아빠는 2살 때 한 번 입양이 됐었는데 그 집에서 못 키우겠다고 파양해서 돌아오게 된 거야. 왜? 2살짜리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글쎄, 똥을 너무 많이 쌌나? 뭐 아니면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그도 아니면 너무 많이 울었나? 그거야 당연하지. 2살인데. 2살이 똥도 많이 싸고 밥도 많이 먹고 많이 울 수도 있지. 슬픈 이야기를 비교적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눈물이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울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내 지내다가 아빠가 10살 때 엄마가 왔어. 10살 때? 그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친척 중에 아무도 키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오게 된 거지. 그랬구나. 미안해, 아빠. 뭐가 미안해? 경아,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냥 미안해. 내가 아까 채아한테 화낸 것도 그렇고 내가 언니답지 못한 모습으로 아빠 엄마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아이고, 착하네 우리 경. 엄마랑 아빠는 보육원에서 만나서 친구가 됐다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사귀고 결혼하게 된 건데 그때 엄마랑 아빠가 다짐한 게 있거든. 결혼하면 보육원에서 아이 입양을 하자. 우리처럼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한 채 10대를 모두 그곳에서 보내지 않도록 적어도 둘은 그렇게 데려보자 하고. 처음엔 아빠가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지 않았던 무서운 진실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아빠의 고백에 괜히 말썽 부린 게 죄송해 잔뜩 죄책감을 갖던 순간 아빠가 던진 말은 엄청난 충격으로 닿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엄마도 아빠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 병원에서는 아빠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 엄마랑 아빠는 결혼 전 약속한 게 있고, 뭐 아이는 얼마든지 그렇게도 데려올 수 있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럼 우리는 맞아. 예전에 아빠랑 같이 갔던 음모래 보육원 알지? 음모래 보육원? 너희는 모두 그곳에서 아빠랑 엄마가 데려온 천사들이야. 결혼한 후 결혼 기념일마다 가장 눈에 밟히는 아이들 하나씩 데려온 거야. 말도 안 돼. 애들이 엄마 아빠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경아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니. 너희 모두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서 선택한 아이들이잖아. 그중 경아 너는 그 하고 많은 아이들 중 가장 먼저 선택한 아이였어. 저는 아빠가 장난을 치는구나 했습니다. 공원에 데리고 나온 그 순간부터 아빠의 좀 짓궂은 장난이 시작된 거라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태연히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빠의 오랜 침묵과 표정에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못했고 원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동생들은 보육원에서 자라다 두 분에 의해 선택된 입양아들이었던 거죠.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다복한 가정이 꿈이었던 부모님께서는 남동생까지 입양한 후 둘을 더 입양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6명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아야, 네가 엄마 아빠 좀 도와줘. 엄마랑 아빠는 화목하고 다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그게 그곳에서 살 때부터 가졌던 엄마 아빠의 꿈이야. 때론 엄마랑 아빠가 경아한테 너무 많은 배려와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만 너희들 사이에 질서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거기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다고 왜 나만 양보와 배려를 하며 살아야 하냐고 따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엔 아빠 말대로 제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거든요. 아니면 두 분의 오랜 체면에 걸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든지요. 저는 결국 부모님의 요구에 순응하는 아이로 자라게 된 거예요. 입양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선택된 아이, 그래서 첫째가 된 아이라는 사명감으로요. 어쩌면 저는 두 분의 충실한 육아 도우미이자 가사 도우미였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역할에 충실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입양해 주신 두 분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물론 다른 동생들도 똑같이 입양된 아이들이었고 나이가 든 후 그 사실을 차례로 이야기해 주긴 했어요.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성인이 된 후에도 제 역할에 변화된 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선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길 원하셨어요. 솔직히 바라던 바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처럼 남을 돕는 삶에 가치를 두고 살길 바라셔서 선택한 삶이었죠. 경아네는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다복하고 화기애애해? 정말 내가 부러워 죽겠어. 경아 같은 딸만 있어도 난 다 가진 것 같을 것 같아. 제가 애들 복이 많아요. 경아 없었으면 저 많은 애들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경아가 복덩이지 복덩이야. 다복하고 화기애애한 가정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민망하지만 제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부모님께선 사회복지가였지만 아버지께선 따로 직업이 있으셔서 정말 바쁘셨거든요. 어머니께서도 복지관이나 고아원을 돌아다니시며 봉사활동하느라 집에 거의 안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 동생들 밥 챙기고 집안일하는 건 제 몫이었어요.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입양되지 않았더라면 보육원에서 눈칫밥 먹으며 안정적으로 살아가긴 힘들었을 거예요.
성인이 된 후에도 자립할 때 많은 두려움을 가졌을 테고 존재만으로도 의지가 되는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으니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덕에 취직한 곳에서 번 돈도 처음엔 고스란히 집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그 돈을 집에 보내면 부모님이 더 편해지시고 그 돈이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주말이면 쉬지 않고 부모님 따라 복지관, 고아원, 양로원 등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건 내 남매 중에 저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나마 막내는 종종 따라다니긴 했는데 둘째나 셋째는 반항이라도 하듯이 제 삶을 챙겼거든요. 김선호, 김채야, 이번 주말에 복지관 가는 거 알지? 아, 왜 이래? 내가 언제 복지관 가는 거 봤어? 나 그날 조별과제 있어서 바빠. 나도 일 있어. 엄마 아빠도 안 그러는데 왜 누나가 난리야? 똑같은 입양아인 처지에 누구는 원하는 대로 살고 누구는 바라는 대로 사는 게 억울하긴 했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건 각자의 몫이었고 제 방식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처음으로 부모님께 큰 실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사회에 나가서 1년쯤 됐을 때 부모님 지인 소개로 만난 남자가 발단이 되었죠. 인상이 선해서 좋았던 그 남자와 저는 맞는 구석이 많았어요. 각 집안의 첫째라는 점도 그렇고 봉사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그랬고 좋아하는 영화 장르도 같았거든요. 한창 청춘인 남녀가 그렇게 만나게 됐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잡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난 겁니다. 무슨 말이야? 경준 오빠랑 언니랑 사귄다고?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놀랄 일뿐이야. 경준 오빠가 왜 언니랑 사겨? 내가 먼저 좋아했어. 내가 사귀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윤미 이모한테 소개받은 거야. 그 오빠 진이 오빠잖아. 나 진이랑 친구인 거 몰라? 고등학교 때부터 진이 집에 드나들면서 만났고 그때부터 나 오빠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왜 그 오빠를 언니가 사겨? 왜?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어요.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건 몰랐던 사실이지만 그때부터 좋아했다는 말은 납득하기 힘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 들어가서도 지금까지 사귄 남자애가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3명이었거든요. 문제는 여동생의 반대가 정말 말도 못하게 심했다는 겁니다. 그냥 좀 첫사랑 뺏긴 여동생의 투정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와서는 서럽게 울면서 그러는 겁니다. 언니, 제발 경준 오빠랑 헤어지면 안 돼? 나 진짜 경준 오빠한테 진심이란 말이야. 채아야, 이미 끝난 얘기잖아. 너가 갑자기 그러면 내가 뭐가 돼? 언니잖아. 그러면 나한테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봐줘. 포기해. 내가 포기하고 헤어지면 경준이가 너랑 사귄대?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나랑 만났는데 둘이 연인이 되는 것도 이상한 거야. 상관없어.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언니가 사귀는 게 싫어. 그러다 경준 오빠가 형부가 되면 어떡해. 나 싫어. 정말 싫단 말이야. 다 큰 애가 술 먹고 들어와 그렇게 진상을 떠니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도 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이해나 되면 또 몰라요. 여동생은 갖지 못한 장난감을 두고 생떼를 부리는 유치원생 같았거든요. 게다가 이제 막 연인이 되었고 제 첫 남자친구였으니 제가 또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같은 여자라는 이유로 2살 터울이었던 여동생에게 양보한 게 또 얼마나 많았는데요. 체격이 비슷할 때는 옷, 신발, 제가 좋아하는 것만 기다렸다는 듯이 다 가져갔던 애예요.
그때 언니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양보해서 저렇게 됐나 싶어 후회도 됐습니다. 술 마시고 진상 부리는 걸로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은 저를 불러 그러더군요. 언니, 진짜 양보 안 할 거야? 경준이가 물건이야? 양보하고 말고 하게. 내가 양보해도 경준이 너한테 안 가. 동생 친구로 만난 애를 여자로 받겠어? 경준이는 한순간도 너 여자로 본 적 없대. 그러니까 그만 좀 해. 그때 여동생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어요.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하던 중 엄마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죠. 경아야, 병원, 빨리 병원으로 좀 와. 병원?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채아가 약을 먹었어. 뭐라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빌었습니다. 남자친구고 뭐고 첫사랑이고 첫남자친구고 뭐고 다 포기할 테니 제발 여동생만 살려달라고요. 집을 나서기 전 여동생에게 했던 말이 가슴에 사무치게 후회스러웠고 여동생이 잘못되면 저도 살 수 없을 것만 같아 너무 무서웠거든요. 정신없이 울면서 응급실에 갔을 때 다행히 여동생은 위세척을 마치고 잠이 든 상황이었어요. 엄마는 넋을 놓고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그때 엄마는 응급실 앞으로 저를 데려가 앉혀놓고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셨어요. 경아야, 채아가 저렇게나 완곡한데 이번엔 너가 좀 져줘. 왜 나만 항상 양보하고 져줘야 하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눈물만 계속 훔칠 뿐이었어요. 너 잘하잖아. 그동안은 채아한테 양보 잘해왔으면서 왜 너답지 않게 고집을 부려. 경준이랑 결혼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이 일로 괜히 너랑 채아 의상하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이번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에휴 엄마 못 살아 정말. 저도 두려웠어요. 그렇게 죽다 살아난 여동생이 죽을 만큼 미웠지만 저 때문에 여동생이 죽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저 그 남자친구 정말 좋아했거든요. 솔직히 다 포기하고 어디 가서 몰래 숨어 살까 그런 생각도 할 만큼이요. 이별을 말해야 하는데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망설이던 그때 먼저 이별을 고한 건 남자친구였죠. 알고 보니 엄마 지인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퍼진 소문에 부담을 느낀 것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자매의 난이 일어났다느니 결국 한쪽이 죽을 결심을 했다느니 하는 그런 소문의 당사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때 헤어지면서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있어요. 경아야, 너도 너를 위해서 좀 살아. 어?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데 내가 보니까 네 주위에 너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미안해. 그때 남자친구가 한 말에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남을 위해 살고 있는데 제 주변 누구도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이요. 남자친구와는 헤어지게 됐지만 그 뒤로는 저도 가족에게 특히 여동생에게 선을 긋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뒤로 저는 여동생과 특별한 용건이 있지 않으면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분한 마음에 보란 듯이 그런 게 아니라 그다지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처음엔 눈치를 살피던 여동생도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 진짜. 사람 말려 죽일 셈이야? 언제까지 그럴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화났단 티내면서 사람 눈치 보게 만들 건데? 네가 언제부터 내 눈치를 봤다고 그래? 뭐?
채아, 너 내 눈치 본 적 없잖아.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나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너한테 화내는 거 아니고 그냥 너랑 말하기 싫어서 그래. 그게 화가 났다는 거지. 화가 났으니까 말하기도 싫은 거잖아. 그깟 남자 때문에 여동생한테 이래야겠어? 애초에 그깟 남자 때문에 죽겠다고 쉬운 건 너지 내가 아니야. 차라리 화가 나는 게 나았겠다. 나는 진짜 너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 채아야. 너가 다시 응급실에 실려간다고 해도 그때처럼 너 죽을까봐 두렵진 않을 것 같아. 그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어요. 그렇게 대꾸하는 것조차 피곤하고 지쳤는데 그렇게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 자꾸 말을 시킬 것 같아 그랬죠. 여동생은 그 말에 좀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자매는 거의 남처럼 지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필요한 말을 적당히 하는 거칠애나 하는 사이가 되었죠. 전에는 둘도 없는 사이는 아니어도 여느 자매처럼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던 사이였어요. 학교 이야기도 하고 복지관 얘기도 하면서요. 더는 작은 비밀도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면서 저는 여동생과 한 방을 쓰는 것조차 싫어졌습니다. 자취라도 해야 하나 그러던 차에 느닷없이 여동생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불과 1년 전에 제 남자친구 때문에 죽겠다던 애가 딴 남자 아이를 임신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된 거였죠. 부모님은 요즘엔 혼수가 따로 있냐며 저출산 시대에 애부터 가졌으니 애국자라고 치켜 세웠지만 속은 아마 문드러졌을 겁니다. 매정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동생이 그렇게 결혼하게 됐을 때 처음 든 생각은 하나였어요. 아, 나 혼자 방 쓸 수 있겠다. 그거 하나요. 그런데 여동생 결혼으로 바쁘게 움직이던 엄마가 저를 따로 불러 그러더군요. 그쪽 만나보니까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모양이야. 채아처럼 사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모은 돈도 없고 결국 양쪽에서 나서서 돈 좀 보태야 하는 상황인데 경아 너도 좀 보태라. 내가? 엄마도 알잖아. 나 취업하고 한동안은 월급 차비 용돈 10만 원 빼고 다 엄마한테 보낸 거. 올해 들어 모으기 시작한 돈인데 뭐 얼마나 모였다고. 그렇다고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 너한테만 달라는 거 아니야. 선우한테도 모은 돈 좀 달라고 했고 정우도 아르바이트 한 거 좀 준다더라. 정우한테까지? 정우가 아르바이트로 벌면 또 얼마나 번다고 정우한테까지 달래. 한 푼이 아쉬워서 그래.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너희 결혼하면 형제끼리 받은 만큼은 하자. 그렇게 말했어. 재아도 나중에 너 결혼할 때 그만큼은 할 거고. 원래 형제 간의 결혼은 품앗이야. 그래도 나 진짜 모은 돈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배불러 있는데 원룸 얻어다 줄 순 없잖아. 알았어. 그럼 정우한테는 받지 마. 안 그래도 용돈도 없이 아르바이트 하는 애한테. 알았어. 고마워 경아야. 엄마는 경아밖에 없다. 너 아니었음 어째을까 싶어. 결국 저는 1년 동안 모은 돈 1,000만 원을 동생 결혼 자금으로 내줘야 했습니다. 말이 1,000만 원이지 그동안 집에 가져다 준 돈도 많으니 부모님이 따로 모은 돈에도 제목도 있었을 거예요. 아직 학생인 막내한테까지 받아야 하나 싶어 그냥 그렇게 주고 털어버리기로 했죠. 제가 결혼한다고 여동생이 저한테 똑같이 할 거라는 기대는 조금도 없었고요. 어차피 자취했어도 나갈 돈이었다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사돈 쪽과 합쳐 반전세를 얻어서 내보냈어요. 하지만 여동생의 결혼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애를 낳으면서 여동생은 일을 쉬고 독박 육아를 하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밤낮이 따로 없는 애를 돌보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시달리다
성격도 꽤 예민해졌고요. 남들 돕기 바쁜 엄마도 짬을 내 여동생을 도우러 가는데 역부족인지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돕고 싶진 않았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엄마 따라 몇 번 따라가긴 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애구 머구 그냥 도망치고 싶어. 애엄마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러게 누가 애부터 덜컥까지래? 누가 알았나?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일인 걸 누가 알았겠냐고. 아유, 진짜 얼굴 상한 거 봐. 엄마가 너 이렇게 살라고 키운 거 아닌데. 아유, 속상해서 진짜. 경아야, 와서 서윤이 좀 봐. 채아 눈 좀 붙여야지. 이러다 애 늙겠어. 엄마는 일단 빨래부터 할 테니까 너가 애 좀 봐. 차라리 엄마가 애를 보지. 나는 애는 좀 힘든데. 엄마가 손목이 아파서 애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 차라리 빨래를 하는 게 낫지. 애가 등에 센서가 있는지 눕히기만 해도 울어 내내 안고 있어야 했어요. 문제는 단순히 독박육아 문제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가 밤낮 없이 운다고 애아빠인 제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집으로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여동생은 그 일로 싸우고 애를 둘러엎고 친정으로 오는 날도 잦았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아이들이 아이를 가져 생긴 문제였죠. 결국 부모님은 따로 제부를 불러다 설득도 하고 혼도 냈습니다. 시준아, 너도 아빠잖아. 아빠면 책임감 있게 자기 가정을 돌볼 줄 알아야지. 그렇게 힘들다고 집으로 가고 그러면 어떡해? 잠을 못 자겠다니까요, 장인어른. 잠을 못 자면요, 다음날 일을 못 해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월급이 나오겠어요? 안 그래도 과장님 눈에 불을 켜고 저 벼르고 있는데 제가 회사에서 졸리기라도 해봐요. 채아도 일을 안 하는데 저까지 백수되면 그거야말로 제 가정의 비극 아니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좀 거들어줘야지. 채아 얼굴이나 제대로 봤어? 애가 반쪽이 됐는데 그게 안쓰럽지도 않아? 그래서 맛있는 건 많이 사 먹으라고 제가 카드 줬다니까요. 아이, 먹을 거 더 사달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 도우미라도 좀 부르든지. 외벌이 하면서 도우미 부를 형편이 되겠어요? 집세도 내야 하고 공과금에 혼수 마련한다고 매달 들어가는 할부까지 하면, 아이, 그렇게 안타까우시면 장인어른께서 좀 해주세요. 제부는 도무지 말이 통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동생도 제부도 사실 철없는 애들끼리 잘 만났다 싶었지만요. 저는 저렇게 살 거면 차라리 헤어져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결사반대하셨습니다. 남들 눈치 보며 어렵게 한 결혼인데 1년도 못 돼서 헤어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요. 결국 남들 이목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동생 위해서 이혼을 설득할 필요도 없었던 게 여동생도 이혼은 바라지 않더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자기 서방이라고 엄마가 제부 욕을 1절 하다가 4절까지 하면 괜히 짜증내곤 했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찌저찌 살더라고요. 애가 돌이 되어 가니 잠으로 고생시키는 일도 없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조카 두돌이 될 즈음 저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사람인데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회계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러 오더라고요. 바쁘실 텐데 매번 이날은 빠지지 않으시네요. 네, 실은 제가 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유기견이었거든요. 12년 동안 제 품에 있다가 보낸 녀석인데 여기 오면 처음 그 녀석 데리고 왔던 때가 생각나 마음이 편해져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다잖아요. 죽은 반려견을 생각하며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에
눈길이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인연이 되었죠. 알면 알수록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이긴 했어요. 직업, 학벌, 인물, 뭐 하나 빠짐없는 사람이 제 동반자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사랑이 넘친 분들이셨고 남편도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을 부모님께 소개시키고 상견례까지 끝마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여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친정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 결혼하지 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 꼴 안 보여? 결혼해 얻은 거라곤 자식 하나밖에 없어. 남자 좋아서 결혼해봤자 여자 팔자 결국 남자 뒷바라지나 하는 가전제품 같은 신세나 된다고. 나 대학 나와서 하는 거 뭐야? 결국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키우고 그게 전부잖아. 언니 결혼하면 나처럼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처럼 가전제품 같은 신세로 살지는 않을 거니까. 애 낳으면 시어머니께서 돌봐주시기로 했고 도우미도 쓰기로 했어. 제 말에 여동생은 아차 싶은지 당황하더라고요. 똑같은 결혼이어도 자기랑 제 처지가 다르다는 걸 미처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라며 결혼을 막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빤한 속을 제가 몰랐을까요? 상견례도 부모님끼리만 모이기로 했는데 기어이 따라 나서겠다고 왔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 시부모님과 남편 처음 봤는데 그러고 나서 저러는 거예요. 인품 좋으신 분들이고 남편이 경제력이 있어 상견례 자리에서 집 문제도 쉽게 해결됐었거든요. 자기랑 너무 다른 결혼을 한다 싶으니 배가 아파서 그런 거겠죠. 자기 반대에도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매일같이 찾아와 사람을 들들 볶더라고요. 언니, 형부 될 사람 제대로 조사해 본 거 맞아? 나 아는 언니가 회계사들 돈 잘 벌어서 두 집 살림하는 경우도 많이 봤대. 혹시 알아? 지금 언니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말려든 건지. 그만해 김채야. 좋은 일 앞두고 재뿌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해?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걱정돼서. 결혼하면 언니 불행해져. 결혼 자체가 불행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난 언니가 멋있는 싱글로 살 줄 알았는데 여느 여자처럼 결혼해서 산다니까 실망스러울 지경이야. 실망해. 너한테 실망 산다고 해서 내 인생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아, 진짜 언니. 제대로 좀 들어보라고. 진짜 안 된다니까. 그러다 언니 피눈물 흘리고 이혼할 거라고. 너도 사는데 내가 왜 이혼해? 그만 좀 해. 너 그냥 내가 잘난 남자 만나서 잘난 집안에 시집 가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잖아. 너 내가 왜 그렇게 못됐니? 경준이도 모자라. 이젠 우석 씨야? 작작 좀 해 너. 그런다고 나 파혼 안 할 거고 보란 듯이 더 잘 살 테니까.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방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쯤 하면 알아듣겠거니 했는데 저로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붙어 징징거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우습고 황당하게도 부모님이 저를 불러다 하소연하는 겁니다. 경아야, 그러지 말고 결혼을 좀 미루는 건 어때? 무슨 말이야 그게? 이미 다 정한 식장 날짜를 뭐 어떻게 바꿔? 왜 바꿔야 하는데? 채아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일단 설득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 애가 오죽했으면 저럴까? 아빠, 채아 설득이 왜 필요해? 내 결혼인데. 그리고 뭘 오죽했으면 저래? 채아 저거 왜 저러는지 몰라? 자긴 사는 게 팍팍하고 이 서방이 제 맘 알아주지 않아 그렇지. 그 상황에 언니 좋은 데로 시집가고 형부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셈이 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빠, 내가 지금 채아 질투장단에 놀아줘야 한다는 거야? 아빠는 나는 안 보여? 받아줄 걸 받아줘야지. 나이 30 바라보고 애엄마가 된 애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면 아빠가 좀 제대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대체 언제까지 받아주고 언제까지 나한테만 양보를 강요할 건데? 경아야, 진짜 지긋지긋해 죽겠어. 내가 만만하지? 미안해. 내가 주워온 딸답게 굴어야 하는데 제멋대로 굴어서. 근데 아빠,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겠어. 언제까지 애들 뒤치다꺼리만 하면서 살아? 나한테 우석 씨는 기회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날 기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김치야, 그 미친 소리에 노래나지 좀 말고. 14살 때 이후 처음 한 발악이었어요. 제 말에 아빠는 충격받았는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죠. 저도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기에 말도 못하게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도 안 될 일이었고요. 그런데 여동생은 최후의 발악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제 예비 신랑 회계 사무실에 가서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밝힌 거예요. 입양아로 자라 알게 모르게 어두운 구석도 있을 거고 결국 그 집안의 폐가 될 것 같다며 퍽이나 정이 구현하는 사도처럼 등장했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 저는 제 모든 걸 남편에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입양아, 그것도 집안의 첫 번째 입양아로 자라면서 겪었던 그 고충을 다 듣고 남편은 일주일 뒤에 제게 프로포즈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여동생이 비장의 무기처럼 꺼낸 그 말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었죠. 오히려 남편이 여동생에게 그랬답니다. 어두운 이면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인간적이면서 좋은데요, 뭘. 아니, 그게 아니라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어요. 입양아로 자랐으니 얼마나 자격지심도 많고 시샘도 많겠어요. 저희 언니지만. 근데 처제는 언니 동생이라면서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보통은 숨기지 않나? 네?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언니 때문에 다른 분이 큰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걱정 말아요. 나는 내 안목을 믿으니까. 질투가 많으면 질투가 많은 대로 귀엽고 뭐 어두운 사람이면 내가 빛이 되어주면 돼요. 우리 사이에 그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언니 좀 그만 괴롭혀요. 그 말에 놀란 여동생이 개눈 감추듯 그 자리를 바쁘게 떠버렸다더라고요. 그 후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여동생은 애가 아프다는 핑계로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결혼 전 보탠 1,000만 원은 모른 척하고 축의금도 20만 원 보냈죠. 결혼하면 불행할 거라던 여동생의 말과 달리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행복한 감정에 처음엔 두렵기까지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배려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어서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가 끊임없이 저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었죠. 남편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정확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연애하면서 여행다운 여행을 처음 해봤었어요. 이전엔 학교에서 가거나 복지관 사람들과 갔던 게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봉사 여행이라 온전히 여행이라고 하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연애하면서 꽃이 피면 꽃구경을 가고 여름이면 바다로 겨울이면 눈을 찾아가는 삶을 안 거예요. 이유 없이 산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바쁘게만 살았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우석 씨랑 살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정말 좁은 우물에 갇혀 살았구나 싶어. 내가 우물 밖으로 꺼내줬으니 이제 마음껏 뛰어놀아. 어딜 가든 내가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 고마워. 너무 고마워, 여보. 매번 봉사활동만 하고 지내던 주말을 온전히 저를 위해서만 보내기도 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새로운 세상을 살아보고 싶어 일도 그만뒀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갖는 저만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문제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커졌다는 겁니다. 왜 내게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으셨을까? 왜 주말마다 복지관에 가서 남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강요했을까? 나도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왜 내게는 해주지 않으셨을까 싶어서요. 결혼 후 복지관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와 말린 게 부모님이셨어요. 표면적으로는 결혼한다고, 애 생겼다고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이었지만 삶이 달라지다 보니 그 말이 마치 너는 쉬어서는 안 된다. 결혼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괴로웠습니다. 친부모도 외면한 저를 데려다 평범하게 키워주신 분들이었으니까요. 그게 늘 제 감정의 발목을 잡았고 괴롭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엄청난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아버지께서 간에 큰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아휴, 경아야, 이를 어쩌니? 네 아빠 어쩌면 좋아? 아빠 많이 안 좋으셔? 왜? 간이 뭐 어떻게 된 건데? 강견병증이래. 이미 너무 손상이 많이 됐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건강했잖아. 검진 결과 이미 간이 전체적으로 딱딱해지고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미 약으로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 간 수치도 많이 오르고 머지않아 복수나 황달 같은 합병증도 나타날 거라고요. 결국 간이식만이 답인 거예요. 이럴 때 친자식이 있었으면 문제가 훨씬 쉬웠겠지만 문제는 저희 모두 입양하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식이 넷이나 있으니 시도해 볼 사람이 많은 건 다행이었죠. 저는 바로 이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상의를 했어요. 우석 씨는 반대할 거라는 거 아는데 나 적합검사 한번 받아보고 싶어. 뭐라도 해보지 않고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 그거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 경아야. 해봐. 뭐든 해봐야지. 일단은 검사 받고 그 뒤는 그때 생각해보자. 남편도 100% 찬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동생들을 만나 적합검사 날짜를 잡아보자고 하는데 다들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근데 누나, 내가 좀 술을 많이 마셔서 나도 간이 좀 안 좋을걸? 난 우리 서윤이도 있는데 좀 빼줘. 간이식 그거 하면 피곤하다며. 안 그래도 애 때문에 힘든데. 누나,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알잖아. 나 수술 때 오르는 거 무서워서 고래도 안 잡은 거.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핑계도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늘 그랬습니다. 집안을 위해 뭔가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저였어요. 동생들은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았죠. 어지간하면 첫째로서 제가 다 떠안고 가겠는데 이건 확률 싸움이잖아요. 저 혼자 받는 것보다 그래도 넷이 받는 게 낫고요. 이식이란 게 강요를 해선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희 인생을 구해주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너무들 한다. 잊었어? 우리 다 결국 엄마 아빠가 선택한 애들이야.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우리 다 어떻게 살았을지 누가 알아. 선호 너 아빠 아니었음 더 좋은 집안으로 입양 갔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채아 정우 너네도 마찬가지야. 다들 진짜 양심도 없다. 너네 같은 행동을 하는 애들 때문에 검은 머리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거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 다들 할 말은 없는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목이 나가도록 소리를 지르고 다그쳤습니다. 평생 동생들한테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제가 그러니
동생들도 결국 마지못해 적합검사를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 과도 조율해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한 아빠를 만나러 갔어요. 적합검사를 받기로 했으니 일단 안심하시라고 그 말을 전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짓밟을 진실을 알게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적합검사? 너희들이 다? 응, 아빠. 애들이 다 검사 받겠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내시면 한 명은 맞겠지. 아이, 뭐하러? 그러지 말고, 경아야, 너만 한번 받아봐. 어? 나만? 왜 나만? 순간 저는 아빠 말에 또 너무 서운했습니다. 다른 문제도 모자라 이식 문제까지 장녀인 저에게만 책임지라고 하나 싶어서요. 울컥 화가 치밀려는 그 순간 아빠가 꺼낸 말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괜히 너만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가 제일 가능성이 크니까. 왜 내가 가능성이 큰데? 아빠 진짜. 그게 아니라, 경아 너는 친자식이니까 맞겠지. 어? 제가 방금 무슨 소리를 들었나, 뭘 잘못 들었구나 싶어 정말 멍청한 표정으로 반문했어요. 그 옆에 엄마도 아빠와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살피기만 하고요. 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 아빠를 빤히 바라보니 아빠가 마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지껏 속여서 미안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 너도 알 거 아니야. 엄마도 아빠도 친자식이고 입양한 자식 구분 없이 키웠다는 거. 그러니까 경아야, 괜히 애들 오라가라 할 필요 없이 너 먼저 받아봐, 응?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인데? 친자식이라니. 누가? 내가? 미안하게 됐다. 그래, 경아야. 너는 엄마랑 아빠가 낳은 친자식 맞아. 근데 왜 나보고 입양하라고 했던 건데? 내가 처음으로 선택된 애라며. 입양된 동생들이 밑으로 셋인데 다들 나중에 입양하라는 거 알고 너만 친딸이라는 거 알게 되면 서운해할 거 아니야. 괜히 별것도 아닌 일로 차별해 키웠다고 원망할 수도 있고. 뭐? 그럼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잖아. 근데 왜 나까지 속인 건데? 그거야. 너도 알게 되면 은연중에 애들 무시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똑같이 공평하게 키우려고 그랬던 거야. 그야말로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그 평생의 시간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두 사람의 첫 번째 입양아인 줄 알고 살았던 저는 그 두 사람의 유일한 진짜 핏줄이었던 거예요. 첫째인 저만 낳고 나머지는 보육원에서 했던 약속처럼 입양한 것이었고요. 저는 그 두 사람의 꿈에 철저히 이용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고작 그런 이유로 날 평생 입양아로 살게 했다고? 엄마 아빠 지금 제정신 아니구나. 미쳤어. 완전히 돌아버렸다고. 김경아,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말했잖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다고 달라진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잖아. 그래. 솔직하게 말했어도 난 똑같이 살았겠지. 근데 엄마랑 아빠는 내 마음을 이용한 거야. 죄책감 만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든 거라고. 내가 왜 엄마 아빠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모자라 엄마 아빠의 선행에 강제로 동원되어 살았어야 해? 뭐? 우리 선행에 강제로 동원되다니. 너가 뭘 했는데? 기가 막혀서. 김경아, 충격받은 건 알겠는데 너야말로 제정신 아니야 지금.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말은 가려서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너 키우면서 못해준 것도 없잖아.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기가 막혀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저 아니었으면 애셋을 못 키웠을 거다. 남들의 자랑이다. 부모 뜻대로 자라줘서 고맙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못해준 것도 없다고 큰소리 치다니요.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너 그동안 동생들한테 베푼 마음도 진실성이 사라지는 거야. 경아, 네가 지금은 충격에 이성적인 생각을 하긴 힘들겠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게 엄마 아빠의 최선이었어. 아니, 나 지금 너무 이성적이야, 아빠. 내가 지금 이성적이지 못하면 가만히 있겠어? 아무리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봐도 엄마 아빠의 최선은 그게 아니었어. 그냥 엄마 아빠 편하려고 그랬던 거잖아. 괜히 분란 생길까봐. 공평? 친자식인 나한테도 그게 공평했던 거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평생 동생들 위해 산 삶을 감사히 여기면 되는 거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해. 그런 삶이 축복인 거야. 저는 그 길로 그냥 병실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대로 있다간 정말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부모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돌아온 이성도 다시 달아날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 길로 저는 남편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다른 직원들은 자리를 비우고 남편 혼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란 남편이 제게 무슨 일이냐 묻기도 전에 저는 남편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경아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버님한테 무슨 일 생겼어? 그런 거야? 여보, 아니래. 아니래. 뭐가 아닌데? 무슨 일이야? 내가 입양아가 아니래. 엄마 아빠 친자식이래. 동생들이 서운해할까봐 동생들 위해서 날 평생 입양하라고 한 거래. 어떻게 그래? 친부모 맞아? 여보 있지? 나는 평생 친부모랑 함께 살았는데도 버림받고 자란 기분이야. 지금 미치겠어. 돌아버리겠어 정말.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이게 대체... 진정해. 괜찮을 거야. 놀란 남편 품에 안겨 그렇게 한참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어도 제 유년 시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제가 친자식이란 걸 밝히며 혼자 적합검사를 받아보란 말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적합검사를 절대 받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 부모님 연락은 다 받지 않았죠. 검사날이 되자 동생들에게도 연락이 왔지만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입양하니 뭐니 부모님 은혜 운운하더니 결국 가장 먼저 도망친 건 언니잖아. 양심 있게 살아라 제발. 제가 왜 그런 애한테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번호를 바꿀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저한테 할 말 없냐고요. 그러자 엄마가 문자 메시지로 그러더라고요. 얼른 와서 적합검사 받아. 아빠 많이 안 좋아졌어. 경아 네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 저는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바로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과 연을 끊기로 했죠. 남편도 사정을 알게 된 시부모님들도 경악하며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요. 아픈 아빠를 두고 내린 결정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저는 부모님 그리고 그 집안을 위해 할 만큼 했어요. 간까지 떼어주면 저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을 위한 인형으로만 살다가는 것 같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견뎠죠. 남편이 알아본 바로는 결국 남은 3명의 동생이 적합검사를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둘째 남동생이 적합으로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정작 수술날이 다가오자 무섭다고 잠적해버렸답니다. 저희도 살던 곳을 이사하고 남편 사무실도 급하게 이전을 해버렸어요. 애초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싶었거든요. 누군가는 제 선택이 너무 과했다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잘못되셨더라도 제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탓을 해야 한다면 적합한데도 무섭다는 이유로 입양에 키워주신 아빠를 외면하고 사라진 둘째겠죠. 언젠가 첫 번째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저를 위해 살라던 그 말이요. 이제 저에게도 저를 위해 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려고요. 저도 이제부터 진짜 인생을 살 거예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